3차시 이제 도커까지 왔는데, 사실 기대하시는 약간 그 설문조사가 나갔을 때 도커에 대해서 좀 더 사용법 같은 거를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설문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도커를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강의가 아닐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도커가 어떤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더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 솔직히 그런 면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실 텐데,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있어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걸 왜 필요한지를 이해를 하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커의 깊은 심화된 사용법 같은 걸 배우고 싶으시면 나중에 조мен철 전문인 강의를 들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저는 그냥 진짜 딱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짓수 같은 것들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나 어디에서 등장한 개념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기본적으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강의 되게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차시입니다. 일단 가상화 기술이라고 제가 1차시에 얘기를 했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할 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저희가 생각하는 가상에서 가장 그 일상에 접해 있다고 생각하는 건 화면에 나와 있는 오큘러스 리프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상이라는 게 저렇게 그 말이 되기도 하고요. 저희 오큘러스 리프트는 VR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고글이죠. VR이라고 하시면은 저희도 다들 알고 있다시피 렌즈 속에서 실제와 다른 세상이 펼쳐져서 그걸 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는 것을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해가지고 현재 많은 부분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죠. 좀만 둘러봐도 VR 게임장 같은 것도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가운데 도커 이미지를 그려놨습니다. 이게 왜 사실 그 오큘러스 리프트의 가상현실 서비스 같은 것들과 실제로 컴퓨터의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말하는 기술 가상화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쪽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렌즈 속과 렌즈 바깥이 다른 세계가 보이듯이 결과적으로 크게 봤을 때 이 가상화 기술로 인해서 만들어진 컨테이너도 저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왜냐면은 일단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컨테이너라는 개념이 등장할 텐데, 컨테이너 안에서 특별하게 뭐 못하는 것이 있는 건 아니고 좀 더 작은 컴퓨터에서 작동을 하는 것이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근데 그것은 실제로는 훨씬 더 큰 컴퓨터에서 어떤 작업을 하려고 컴퓨터를 여러 가지 단위로 쪼개 놓은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말하는 가상화 기술이란 실제로 현실에서 가상현실, virtual reality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가져와서 이름을 virtualization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기술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컴퓨터, 그리고 1차 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버든 컴퓨터든 실질적인 그 본질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계산 연산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하고, 지금 나와 있는 CPU, 램, 그리고 GPU 같이 컴퓨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메인보드, 입출력 장치는 뺐습니다. 그러니까 입출력 장치는 결과적으로 컴퓨터에 부속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루는 저런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가상화 기술이라는 거는 이 아래쪽에 있는 하드웨어를 이 가상화층이라는 거를 기술적으로 추가를 해요. 그리고 하드웨어를 사용자 단위에서 얼만큼 잘게 쪼개서 잘 나누어 주느냐, 이것이 가상화 기술의 사실 본질이에요. 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하나 잘게 쪼개서 다른 컴퓨터, 작은 컴퓨터 여러 개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통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초기 단계에서 도커가 유행하기 전에 가상화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타입 1이든 타입 2든 하드웨어가 밑에 있고, 하이퍼바이저라는 층이 하나가 있죠. 이 하이퍼바이저라는 게 이제 그 가상화를 위한 도구 중에 하나인데, 그 위에 게스트 OS라고 해 있어요. 게스트 OS가 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윈도우즈, 리눅스, 맥OS 같은 실제로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 하이퍼바이저 위에, 하드웨어 바로 위에 게스트 OS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이퍼바이저 위에 게스트 OS가 들어가 있죠. 즉 하나의 하이퍼바이저 게스트 OS라는 것이 꼭 하드웨어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이퍼바이저라는 가상화층 위에서 또 다른 O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에 보시면 VM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데, 그 조금 경험을 해보셨다면은 윈도우즈에서 리눅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윈도우즈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리눅스 머신이 필요해가지고 리눅스를 사용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툴이 VMware라는 툴이죠. VMware라는 툴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지금 타입 2에 가까운 형태인데, 호스트 OS 이 경우에 이제 호스트 OS가 윈도우즈가 될 거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도구들, 그리고 그 애플리케이션들과 같은 위치, 같은 층계에서 하이퍼바이저가 있어요. 즉 호스트 OS를 왼쪽처럼 하드웨어 전체를 먹는 것이 아니라 OS 위에 하이퍼바이저가 들어감으로써 그냥 호스트 OS는 호스트 OS대로 쓰고 가상화된 레이어 위에다 버추얼 머신을 올린다. 이게 아마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리눅스 머신이 필요해서 윈도우에서 VMware를 사용한다라는 게 오른쪽 형태와 가장 유사하게 작동이 될 겁니다. 네, 아까 설명드린 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왼쪽에 있는 버추얼 머신이라는 거의 아키텍처예요. 조금 다르긴 한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요즘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될 도커의 형태인데, 도커라는 것이 이제 실제로 게스트 OS를 크게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퍼레이팅 시스템 위에 컨테이너 엔진을 달므로써 이 하이퍼바이저랑 게스트 OS 간의 소통에 들어가는 오버헤드를 줄이고, 그리고 컨테이너를 구성하는 단계를 훨씬 더 쉽게 만듦으로써 도커가 훨씬 더 유행을 타기 시작하게 된 거고요. 컨테이너 엔진이라는 것이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직접 소통을 함으로써 인프라스트럭처, 아까 전 화면에 나왔던 하드웨어랑 소통을 하는 걸 전담을 함으로써 컨테이너를 분리 배포를 하는 데에 훨씬 더 강점을 보입니다. 하이퍼바이저보다도 더. 그래서 도커가 유행을 탔고, 애플리케이션 단위에서 버추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실제로 상용 응용 프로그램 단위에서 가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커가 굉장히 유행세를 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저희가 이제 도커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GPU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엔진들을 쉽게 배포하는 것, 이 두 가지 목표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TS 엔진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실제로 하나의 서버에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을 TTS라는 엔진을 위한 컨테이너 하나를 구성을 함으로써 훨씬 더 그 과정을 간략화시켰고, 그리고 그게 어떤 서버에다가 배포를 하든지 간에 도커 이미지만 풀을 받아서 실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유행을 타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커를 사용하는 이유, 이거는 실제로 조men철 전문이 강의하시던 슬라이드에서 제가 직접 가져온 건데, 직접 복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왼쪽을 보시면 이제 리눅스 기반 시스템을 많이 안 써보셨으면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리눅스에서는 윈도우즈 딱 처음에 켰을 때 유저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그 부분이 나온다는 걸 아실 거예요. 아마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아실 거라고 믿고, 왼쪽은 리눅스 시스템에서 그거랑 동일하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비슷하게 보시면은 이게 무엇이냐면은 홈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물들을 딱 나열을 한 것인데, 보시면 홈 디렉토리 밑에 임병현 팀장, 최창호 매니저, 누군지 모르겠고 신현철 매니저님, 그 이중건 선임, 황주호 팀장, 조면철 전무님,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죠. 이것이 각각 하나의 유저예요. 윈도우에서의 유저랑 동일합니다. 근데 이 유저들이 전부 다 동일한 하드웨어를 사용을 하면서 리눅스 기반 시스템에서는 라이브러리, 즉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기엔 유저만 나눠져 있고, 그것들이 통합이 되어 있어서 서로 다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루트 디렉토리입니다. 리눅스 기반 시스템에서 실질적으로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리눅스 컴퓨터에서 명령어를 치면은 여기 있는 디렉토리들 중에서 어떤 한 프로그램을 찾아서 우선적으로 실행을 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네, 리눅스 시스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폴더들, 지금 보시면은 대충 URL을 생각하시면 알 텐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디렉토리가 그냥 슬래시 하나죠. 왼쪽은 슬래시 홈인데, 홈이 중간 정도에 여기 있죠. 즉 이 유저들이 모두 여기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다 공유를 하게 돼요. 그렇다면 한 유저가 무언가를 조작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다른 유저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컨테이너 엔진을 분리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이렇게 유저들이 많더라도 결과적으로 컨테이너 엔진 하나만 공유가 되고, 그 위에서 올라가는 라이브러리 파일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라이브러리 파일들은 아니고 라고 보시면 되는데,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이제 애플리케이션 단위, 응용 프로그램 단위로 분리를 해서 걔네가 사용할 라이브러리들을 지정을 해놓고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유저 간에 뭐 이런 거를 다 신경 안 써도 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혜림 매니저님은 보셨을 것 같은데, TTS 학습을 하기 위한 명령어예요. 파이썬을 실행을 하는데, 저 D 옵션이 제가 알기로는 디바이스 옵션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GTX 1080 8장짜리 8장이 들어가 있는 서버가 한 대가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실행을 하는 단계에서 거기에 어떤 디바이스들이 있는지를 잘 분리를 하고 나중에 한번 다시 강의를 보는 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에 종속된 옵션들을 줄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실제 디바이스 4, 5번을 사용하자고 하는데 만약에 이거는 이제 서버에 GPU 디바이스를 의미를 하는 옵션이에요. GPU가 8개가 있다면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실제로 저희가 세는 기준으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디바이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 코드를 그냥 그대로 들고 가서 V200이라는 GPU를 두 장만 들고 있는 서버에서 실행을 하면은 아무런 반응이 오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를 지정을 할 때 런타임에서 지정을 할 게 아니라 컨테이너를 실행을 하는 단계에서 컨테이너를 실행한 주체에서 주입을 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코드를 실행할 때 앞부분 -D라는 디바이스를 지정하는 부분이 사라지겠죠. 근데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고 도커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개념들만 지금 설명을 해놨어요. 실제로는 훨씬 더 기능들이 많아요. 도커도 쿠버네티스 등장 이후로 도커 스웜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도커 파일이라고 일종의 제가 리눅스 강의를 했을 때 인스톨 실드 위저드나 빌드.shell 같은 파일을 설명을 했었는데 도커 입장에서 그 역할을 하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히 몇 줄의 명령어 모음이에요. 이런 식으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명령어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각각이 어떤 무언가를 하라고 지정을 하면은 이건 실제로 도커에서 정의를 한 명령어들이 그 도커에서 사용할 이미지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도커 이미지는 컨테이너를 실행하기 위한 설정값을 포함하고 상태를 가지지 않는다. 즉 얘는 실제로 그냥 어떤 형상인지 보여주기만 하는 존재가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도커를 통해서 실행을 할 때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컨테이너를 실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상태를 가지고 응용 프로그램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고받는 것의 경우는 이제 도커 이미지가 되고 실제로 실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은 도커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어떤 한 개발자가 도커로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자기가 빌드 과정을 담은 도커 파일을 만들고 그거를 통해서 도커 이미지를 만들어 주게 된다면은 그 도커 이미지를 가지고 누군가가 다른 곳에서 자신의 도커 엔진에다가 이미지를 주입시켜 주면은 그 이미지를 활용한 컨테이너를 만들 수 있게 돼요. 이거 이제 종현철 전무님이 설명을 하신 방법인데 이제 제 왼쪽에 재료를 가지고 틀로 붕어빵을 만든다 라는 개념이 있죠. 여기에서 보면 전혀 이해 안 될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커에서 이미지랑 컨테이너의 관계는 이제 설정 값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이미지 안에 주입을 함으로써 컨테이너를 생성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미지는 무엇을 만들지에 대한 표상 그리고 그걸 실행할 때 설정을 주입을 시켜줌으로써 컨테이너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건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도커가 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느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왼쪽에 AWS EC2라는 서비스고요. 오른쪽은 GCP의 컴퓨터 엔진이라는 서비스입니다. 둘 다 버추얼 머신 인스턴스를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T3 나노, T3 마이크로부터 해서 T3 2X 라지까지 있는데 전부 다 CPU의 개수 그리고 메모리의 크기가 조금씩 다르죠. 오른쪽에 있는 E2 스탠다드 2부터 32까지 이거는 이제 GCP 버전이고 얘네들도 똑같습니다. 서로 제공할 수 있는 메모리의 영역이 달라요. 그렇다면은 얘네들을 제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하느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가상화 기술이 중요한 것인지. 해당하는 서비스에 맞는 기계들을 계속 여러 대를 구비를 하는 것은 되게 비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아요. 왜? 저희가 언제 이 인스턴스들을 잘 보시면은이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를 사용을 해보면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인스턴스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조절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가격 정책도 굉장히 유연하게 잘 적용이 돼요. 거의 시간 단위로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각각의 인스턴스의 크기에 맞는 서버들을 하나씩 구비를 해놓으면은 이게 수요를 따라가지를 못하죠. 수요의 변화가 요동을 칠 때마다 실제 하드웨어는 그렇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제로는 엄청난 양의 계산을 할 수 있는 서버를 엄청난 양을 준비를 해놓고 들어오는 요청마다 하나씩 컨테이너화 되어 있는 버추얼 머신들 컨테이너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걔네들이 무슨 기술로 이걸 만들었는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 해당하는 인스턴스의 크기와 동일한 어떤 가상의 컴퓨터를 서버를 제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커의 명령어들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쓰는 건 아니고 이건 도커 헬프만 쳐도 다 나오는 명령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CLI 강의에서도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CLI 환경에서 무언가를 할 때 도움말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잠시 뒤에 조금만 보여드릴 거예요. 아마 푸시풀을 제외하면은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명령어들을 사용을 하실 때 막히게 된다면 반드시 헬프를 먼저 쳐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검색을 먼저 하고, 도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도커 빌드는 아까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도커 파일을 기준으로 한 애플리케이션을 도커 이미지로 만드는 과정이고요. 도커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 밑에 명령어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미지를 관리를 하기 위한 명령어라서 이미지를 지우거나 삭제하거나 만들거나 아니고 얼만큼의 이미지가 있느냐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어. 도커 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미지를 기반으로 컨테이너를 실행을 하기 위한 명령어고요. 도커 PS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CLI 환경에서 서버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로 PS가 있는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실행 중인 도커 컨테이너들을 보여주는 명령어가 돼요. 그리고 도커 리무버는 그냥 밑에 있는 4개 중에서 4개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도커는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컨테이너를 띄우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 컨테이너 안은 마치 독립된 컴퓨터처럼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뭐 서버 강의를 들으신 분들만 계신 건 아니지만 스탠다드 인풋과 아웃풋과 스탠다드 에러가 정의가 되어 있는 어떠한 한 독립적인 OS처럼 작동을 하게 돼요. 도커 어태치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도커 컨테이너의 호스트 OS에 접속을 해서 그 OS처럼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즉 자신이 CLI 컴퓨터에서 입력하는 명령어와 그거에 따라서 출력받는 명령어들을 자신의 세션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일단 말이 어려워요. 그리고 도커 exec라는 것은 실제로 실행 중인 컨테이너 안에서 특정한 명령을 실행을 하는 것. 이제 이 두 개가 거의 유사하게 사용이 되는데 도커 어태치랑 도커 exec는 도커 어태치는 이제 실제로 그 컨테이너의 입장에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exec는 컨테이너에 명령어를 주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개는 이제 실제로 배포랑 관리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도커 이미지를 파일로서 묶어서 계속 가지고 다니고 하는 것도 힘이 드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특히 서버 단계에서 서버에 파일 올리고 그걸 임포트하고 하는 과정들을 줄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도커 허브라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가 이제 도커 이미지의 레포지토리, GitHub 같은 느낌의 도커를 위한 레포지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푸시랑 풀은 기세 푸시랑 풀이랑 똑같아요. 그 도커 허브라는 이것은 도커 레지스트리 중에서 제일 큰 곳이 도커 허브인데 도커 레지스트리, 등록된 도커 레지스트리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푸시는 업로드, 풀은 다운로드. 네, 빈칸이에요. 도커 실습을 준비를 할까 했는데 매우 간략한 예시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그 코드인데 일단 간단하게 파이썬을 선택한 이유는 파이썬이 굉장히 쉽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그냥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나오는 파일이에요. 제가 조작을 한 건 딱 요 한 줄밖에 없어요.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플라스크라는 거는 굉장히 가벼운 라이트웨이트 HTTP 서버를 만들어주는 프레임워크예요. HTTP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명을 하긴 했는데 설명을 했으니 그냥 간단하게 그렇다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브라우저에서 URL을 누르면 무엇이 된다, 요청이 간다라고 했었는데 그 요청이 HTTP 메서드 get이라고도 설명을 했었고, 즉 지금 설정되어 있는 포트랑 호스트에 요청을 보내게 되면 돌아오는 것, get 명령이죠. 루트에서는 얘를 돌려준다 해서 스트링 플레인 텍스트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도커 파일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이썬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좀 더 설명해 드리자면은 파이썬은 파이썬은 인터프리터입니다.
즉 해독기예요, 번역기예요. 파이썬은 코드를 번역을 해가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랭귀지인데, 그래서 인터프리터가 이제 자기가 해석할 수 있는 언어가 있고 해석할 수 없는 언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하드웨어랑 직접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모두 다 인터프리터 하나에 넣어놓기는 어렵겠죠. 이게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도 요즘 근시대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대부분 자기만의 패키지 관리 도구가 있고, 파이썬의 경우 PIP라고 PB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PB라는 또 다른 CLI 도구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PB라는 패키지가 여전히 있어요. PIP은 자기 프로젝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어떤 패키지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패키지들을 이제 다른 곳에서 실행을 할 때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에서는 이제 그 패키지들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패키지를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도커와 같은 기능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항상 있었어요. 왜냐면 이쪽 컴퓨터에서 되는 게 저쪽 컴퓨터에서 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생각보다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pfreeze라고 하면은 그 리스트를 이제 이런 형태로 출력을 해줘요. 그리고 그걸 다시 파일로 받아 적은 게 지금 이런 형태인데, PIP 같은 경우 PIP는 결국엔 그 패키지를 인스톨을 하기 위한 도구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은 어차피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requirement already satisfied, 그러니까 이 파일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뜹니다. 실제로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게 잘 안 나올 거고, 그리고 파이썬 가상 환경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렸듯이, 네, 이건 얘기해드린 게 아니라 저번에 했는데, 파이썬을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설치를 한다, 이런 과정들은 나중에 다 찾아보세요. CLI 기초 강의 1강에 있습니다. 아마 되게 급하게 말을 해가지고 좀 후다닥 지나갔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이 코드를 이제 다른 컴퓨터, 제 컴퓨터가 아니라 다른 컴퓨터에서 실행을 한다는 걸 가정을 하고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 파이썬 3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파이썬 홈페이지로 가겠죠. 그러면은 파이썬 3.0 릴리스에서 자신한테 맞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선택을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사실 리눅스 같은 경우는, 리눅스 기반 시스템은 대부분 파이썬 3가 프리인스톨드로 들어와 있는데, 윈도우즈 OS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3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부터 해야 돼요. 파이썬 3를 실제로 설치를 한다고 그게 그냥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파이썬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명령어를 환경 변수에 집어넣고 그걸 실행을 하는지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requirements 텍스트를 주입해서 그거에 대한 패키지들을 다운받고, 그리고 나서 파이썬 명령어를 가지고 src 써고. 시끄러워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켜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군요. 이 과정을 진행을 해야지 이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어요. 헬로 월드라는 한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말로 되게 그냥 설명만 하고 지나가서 그런데, 일단 파이썬 3를 받는 것부터가 꽤 고난이 올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서버들은 파이썬이 있다고 설명드렸으니까 사실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도커를 사용해서 이거를 배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도커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간단하게 한 줄 한 줄씩 읽고 지나가게 된다면 from python 3.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from이라는 게 되게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from이라는 건 이미 존재하는 어떠한 이미지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즉 파이썬 도커 허브에 들어가시면은 도커 허브 파이썬, 여기에서 tags, description, 어디냐? 그냥 이 정도로 보여드릴 수도 있긴 한데, 네. 이게 전부 다 파이썬 3 관련된 베이스 이미지, 즉 파이썬 3를 실행을 하기 위한 이미지들의 나열이에요. 여기에서 그냥 적당한 걸 고른 건데, 그냥 제일 간단해 보이는 파이썬 3.8을 제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워크 디렉토리를, 사실 다커 파일에 들어가 있는 명령어들은 그냥 한 번씩 찾아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복사를 하고 실제로 그 실행을 하기 전에 실행을 할 명령어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copy src.0, 여기 말 나오는 그대로예요. 복사를 한다. 여기
지금 얘가 있는 디렉토리에서 requirements.txt를 복사를 해서 work 디렉토리에 넣는다. work 디렉토리는 자기가 지금 실제로 작업을 할 디렉토리를 지정을 하는 것. run pip install -r requirements 제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이 명령을 거기에서 실행을 한다. 그 다음에 copy src2. src는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실제 이미지 안으로 카피를 한다. 커맨드는 컨테이너를 실행할 때 이렇게 이걸 실행을 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빌드부터 해볼게요. 네, 그 전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거기 그대로예요. 보시면은 여기 도커 파일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헬프가 먼저 나오네요. build an image from docker file.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는데 여러 가지 옵션들을 줄 수가 있죠. host list, CPU, file string, memory types, quiet. 근데 사실 이런 거 별로 많이 쓰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docker build 하면은 그냥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successfully built 네, 해서 이러면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까랑 비교를 해보면은 네, 레포지토리 태그가 없고 이미지 아이디밖에 없네요. 이름을 지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도커 런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서 방금 만들었던 이 이미지를 실행을 한 거예요. 되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은 아까 도커 ps 설명을 해드린 대로 도커 ps 명령어는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도커 컨테이너를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저희가 만들어 놨던 이 이미지가 실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정말 별거 아니네요. XV. 아까 이미지스로 봤을 때 도커 이미지스 얘가 이름이랑 태그가 레포지토리랑 태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태그를 붙여서 레포지토리 태그 레이티스트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버전을 달아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이 맞다면 이게 될 텐데. 네, 됐네요. 그래서 되게 별거 없습니다, 실제로는. 보시면은 여러 개의 레이어, 단계들을 걸쳐서 여기 from python 3.8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여기로 오냐면은 보시면은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순서대로 실행한 거예요. 실행을 해서 requirements를 복사를 하고 run하고 src 복사하고 그 다음에 커맨드를 돌려서 실제로 이미지가 작동하는지가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run을 통해서 하면은 이렇게 이번에는 이미지 네임이 제대로 들어가서 뜨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잠깐 이거 좀 줄이면 잘 보이나? 마지막 칸에 나오는 네임즈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 도커 이미지들이 제일 앞에 보이는 무슨 그 UUID 마냥 들어가는 것들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볼 수 있게 네임을 달아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정을 안 해주면은 저렇게 이상한 준비된 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은 네임이 아니었나? 네임이 맞는 것 같은데? 됐다. 또 이름을 이런 걸로 지어놔가지고 이름이 ASDF인 컨테이너가 하나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를 띄웠다고 한다면은 얘를 실행을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13,200포트로 들어가서 이제 안 떴니? 5,000이야? 기본값으로 가는구나. 죄송합니다.
5000 포트에서 얘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도커를 띄웠을 때도 얘랑 똑같은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가지. 그렇다면은 얘가 이제 안쪽에 있는 서버.py에는 13200 포트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13200 포트로 가면은 나와야 된다고 예상을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얘가 이제 도커 컨테이너로서 떴고 도커 컨테이너 도커 엔진 위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커 엔진이 가지고 있는 포트랑 실제 하드웨어의 포트랑은 서로 다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을 하는 명령어를 같이 쳐주어야지 작동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미 다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진짜 모르시면은 이번 기회에 그냥 알아가시면 되고, 매번 찾아보셔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도 아니라서. 그래서 네임을 플라스크라고 할게요. 제가 기억이 맞으면은 이게 맞나? 지금 보시면은 네, 옵션이 하나가 생겼죠. 원래 없었던 옵션이 포트스에 들어가면은 이제 5000번이랑 132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건 되면 안 되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해볼게요. 이거를 네, 뭐 그냥 정상 작동을 하네요. 별다른 의미가 없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추가된 옵션이 마이너스 P 옵션인데, 마이너스 P 옵션에서 이제 도커 컨테이너 내부에서 바라보게 되는 포트를 도커 엔진 외부의 포트랑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즉 이렇게 된다면은 실제 하드웨어에서 열려 있는 리스닝 중인 포트랑 도커 컨테이너 내부에 연결되어 있는 포트가 연결이 돼서 여기 5000번 포트를 5000번, 지금은 5000번이 아니라 5001번 포트로 요청이 들어가는 것을 컨테이너 내부에 있는 13200번 포트로 보내준다라는 명령어 정도까지는 아마 그대로 쓰실 것 같아요. 네. 저희의 사내 도커 레지스트리가 존재합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많이들 보셨던 내용일 거예요. 브레인 TTS, 타코트론, 웨이브 툴레터, BAD, 웨이블로, 보이스 컨버전, 코타트론, 고스트는 그게 이제 아까 그 푸시랑 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도커 허브 같은 데에서 푸시랑 풀을 할 수도 있지만 사내에서 이렇게 도커 레지스트리를 실제로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의 이미지들을 그냥 대중한테 오픈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도커 레지스트리 자체를 구축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얘네들을 이제 풀해서 사용을 하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네, 막 익셈이네. 그래서 도커 풀 할 때 여기 명령어가 아주 예쁘게 잘 나와주네요. 풀해서 요청지에 어디에다가 요청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올 것인지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건 테스트를 안 해봐서 잘 될지 모르겠다. 그냥 복사 붙여넣기. 러닝 좀 하겠습니다. 없네요. 네, 죄송합니다. 도커풀 하는 과정은 그냥 나중에 직접 찾아보시는 걸로 할게요. 제가 실제로 이게 도커를 사용을 해서 되게 유리한 부분들도 있고, 사용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전 후자에 속하는 쪽이라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한데, 도커 레지스트리에다가 이제 자신의 엔진들 같은 이미지들을 등록을 해놓으면은 이제 그걸 다시 받아와서 다른 서버에서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을 훨씬 더 간략화할 수 있고요. 네, 사실 사용법 같은 건 그렇게 많이 열심히 쓰시게 된다면은 네, 직접 찾아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까지 하고 갈게요. 이제 어태치 하는 거랑 EXC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PS로 런이 되고 있죠. 자, attach EA. 이러면 실행되고 있구나. 잠깐. EXEC 먼저 보여드릴게요. 인터랙티브 TTY의 약자입니다. 옵션은 인터랙티브는 이제 상호 작용할 수 있게 명령어를 보내는 거고, Y는 이제 그 터미널 세션을 말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래서 실제로 이제 EXEC 명령어를 보낼 컨테이너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플라스크라고 이름이 되어 있으니까 이름을 통해 이제 얘 안에 있는 BAC를 실행하면 이렇게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보시면은 마치 서버에 접속한 것 마냥 쉘의 세션이 모양이 바뀌었죠. 예, 실제로 왜냐하면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여기에 도커 EXEC execute의 약자인데 인터랙티브 모드로 플라스크 컨테이너의 빈에 있는 BAC를 실행한다라는 뜻이 돼요. 여기서 보시면은 빈 루트의 빈 디렉토리에 있는 이 배시를 실행을 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배시는 뭐 이건 CLI 강의 때 얘기를 한 거긴 한데 쉘 세션을 실행을 한 거죠. 컨테이너 내부에서 엑시트를 하면은 그냥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태치. 일단은 이 컨테이너는 이제 여기에서 할 일을 다 한 것 같으니까 run 마이너스 파이썬 3.8 이미지를 실행을 해서 그 컨테이너에 붙은 모습이에요. 실제로. 자, 이제 어태치랑 EXEC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대부분의 베이스 이미지들을 저희 회사에서 만든 이미지들을 기반으로 접속을 하시게 된다면은 어태치랑 EXEC가 무슨 차이인지 헷갈리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기본 이미지들이 대부분 다 BACL 위에서 무언가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베이스 이미지들이다 보니까 얘네가 실제로 실행을 했을 때 어태치랑 EXEC의 결과가 똑같아요. 이 말을 이제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지금은 그냥 인터랙티브 옵션을 가지고 파이썬 3.8이라는 이미지를 컨테이너화 시켜서 실행을 한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그냥 파이썬을 실행한 거예요. 그냥 파이썬 인터프리터예요. 파이썬 헤더. 그리고 A는 1, 2, 3 하면은 프린트 A 할 때 1, 2, 3이 나와요. 그냥 언어 해독기 같아요. 여기 잠깐 탈출을 하고 덕커 PS를 켜보면은 얘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쵸? 자, 계속 자만하네. EXEC를 통해서 여기 이 컨테이너에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랑 똑같은 옵션인데 하면은 빈 배시가 실행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어태치를 통해서 가보겠습니다. 어태치를 통해서 들어온 모습이랑 EXEC를 통해서 들어온 모습이랑 약간 다른 걸 아실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 그 좀 스쳐 지나가듯이 했는데 어태치를 통해서는 컨테이너의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에러를 자기 쉘 세션에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히는 자기가 가서 붙는 거예요. 자신의 쉘 세션이 컨테이너에서 실행되고 있는 세션으로 가서 붙는 건데 설명이 좀 힘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가 실행될 당시의 기본 커맨드는 파이썬이었어요. 파이썬은 실행이 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자신이 받는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실행을 하는 도구입니다. 그냥 랭귀지예요. 그래서 아까 껐다가 켜고 껐다가 켜진 않았지만 어쨌든 떨어졌다가 나왔을 때 A는 123을 해놓은 게 여전히 123으로 유지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얘는 컨테이너 그 자체 컨테이너가 처음에 실행될 때 실행했던 명령어를 그대로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태치는 그런 식으로 실제로 컨테이너의 상태에 바로 가서 붙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EXEC는 그 컨테이너 내부에다가 새로운 명령어를 넣는 거예요. 그렇다면 리눅스 기반 서버에서는 이제 멀티 유저, 멀티 세션이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세션이 실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리눅스 강의를 아시면은 좀 더 이해가 좀 더 쉬우실 텐데 쉽게 말하자면 제가 여기에서 명령어를 치면 명령어가 아니라 이렇게 단축키를 누르면 하나의 이 터미널이 더 생기죠. 이 터미널이랑 왼쪽에 있는 터미널이랑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EXEC는 이제 오른쪽 터미널을 생성을 하는 거라면은 어태치는 제가 그냥 여기 와서 이렇게 딱 해서 여기에서 입력을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exit 명령을 실행을 해가지고 커맨드에 입력되었던 그 명령을 터미네이트 하게 된다면은 ps 명령을 쳤을 때 컨테이너가 죽어 있어요. 그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어태치는 컨테이너가 실행될 때 명령어에 가서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에 붙는 것, EXEC는 그 컨테이너 내부에서 새로운 명령어를 실행하는 것, 이 두 가지 차이. 둘 다 굉장히 유사한 상황에서 많이 쓰는데 그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으시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번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 자, 지금 그래서 도커 런을 했을 때 어태치가 된 상태로 시작을 하겠죠. 왜냐면 명령을 실행을 한 거니까. 이 상황에서 나가야 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시트를 치고 나가면은 이 컨테이너 자체가 죽게 되니까 그런 상황을 원치 않으실 때는 컨트롤 P, Q를 순서대로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P, Q를 하면 이제 다시 디태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별로 어차피 이 미디어로는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 런을 할 때 -D 옵션을 주게 된다면은 얘가 이제 디태치드 옵션이라고 해서 처음에 실행을 할 때 어태치가 되지 않고 그냥 컨테이너를 실행하고 디태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이썬 이미지는 떴나? 다 안 죽였네. 네. 이게 되는구나. 분명히 저번에 테스트했을 때 안 됐는데 디태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컨테이너가 그냥 뜨기만 하고 나중에 다시 어태치를 해서 거기 스탠다드 아웃 인에 붙으실 수 있어요. 네, 그냥 거기까지만 설명할게요. 네, 나머지 다 죽이고 이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좀만 금방 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금방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커 자체로는 이제 배포하는 거 과정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동일한 상태로 유지를 하는데 장점이 된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도커랑은 사실 완전히 별개의 프로젝트긴 한데 이제 그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굉장히 요즘 핫한 유행하는 기술이라기보단 도구입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오케스트레이트라고 하면은 밑에 번역을 달아놨는데 조직하다라고 되어 있죠. 즉 여러 개의 컨테이너들을 자기가 원하는 상황에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할지를 도와주는 도구 중에 하나고요.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아까 그 인스턴스를 배포를 해준다든지 사이즈를 크기를 크거나 작게 해준다든지 이런 거를 자동화 시켜주기 위한 도구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쿠버네티스가 가장 유명한 이유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워낙에 다루기가 다른 거에 비해서 편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대중화되어 있던 이미지 기반, 컨테이너 기반의 가상화 기술인 도커 컨테이너들이랑 친숙하기 때문에 쿠버네티스에서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가상화 기술은 기본적으로 여러 대의 서버들을 한 곳에 묶는 데의 핵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하나에서 이제 실제로 그 서버들에 들어오는 요청들을 처리할 마스터랑 그 서버에 들어온 요청을 실제로 처리를 할 노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호다닥 지나갈게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드가 하나의 실제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물리적인 서버. 노드 안에서 팟이 계속해서 작동을 하는데 팟 하나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도커 컨테이너 하나. 얘네들을 서버 안에서 컨테이너들을 돌리면서 제가 직접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팟이 결과적으로 컨테이너 하나라는 말은 팟이 살아있으면 애플리케이션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쿠버네티스라는 도구는 이 팟을 몇 개까지 띄워 놓을 것이며 얘네가 어떤 순서대로 처리를 하고 얘네가 사망을 하였을 때, 즉 팟 하나가 내려갔을 때 그거랑 동일한 팟을 다시 띄워주고 업데이트를 진행할 때 팟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업데이트 된 팟을 하나 올리고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팟을 하나 내리고 나중에 가서는 아예 베타 테스트 같은 것까지 여러 개의 미리 업데이트된 팟을 올림으로써 몇 분의 몇의 요청만 미리 업데이트된 팟으로 돌리겠다라는 이런 기타 잡다한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인프라 데브옵스 쪽에서 사실상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할 수 있다 하면은 어떤 회사에서든 들어갈 거예요. 네, 사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커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실제 어떤 기술이면 어떤 배경으로 나오게 됐는지를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뭐 언제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는데 너무 바쁠 땐 말고 그때는 저도 짜증나 있는 상태라서. 그리고 도커는 저보다 전문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기본적인 서버 인프라 강의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했고요. 부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이 없으시면 강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